세계 경제의 심장부 중 하나인 일본이 외부인 출입 금지, 자국민 출국 금지, 심지어 배 건조까지 금지했던 곳이죠. 폐쇄적인 은둔왕국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그때 그들이 문을 열지 않았다면 지금의 첨단 기술 대국 일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아시아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른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2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섬에 갇혀있던 이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세계의 열강의 반열에 올랐는지 그 소름돋는 반전의 역사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 열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아시아 대륙에서 건너온 초기 정착민들이 농사기술과 금속 재련법을 들여왔고 이것이 영구 마을의 기반이 됐죠. 서기 300년대쯤 되면 남부 지역 대부분이 야마토라는 중앙 권력 아래 묶이기 시작했고 천황이라 불리는 군주가 이 체제를 이끌었습니다. 초기 일본은 대륙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552년 불교가 한반도를 통해 전해졌고 645년에는 타이카 개혁이라는 대대적인 정치 개편이 일어나 중국식 중앙집권 체제를 본뜬 구조가 만들어졌죠. 천황의 거처는 처음에 정해진 곳이 없었는데 794년 칸무 천황이 수도를 지금의 교토에 정착시키면서 희안시대가 시작됩니다. 희안시대는 400년 가까이 지속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황실은 점점 내부 정치에만 빠져들었어요. 수도 밖 지역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 중앙 권력이 약해졌고 천황이 통치하던 땅들이 지역 귀족들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죠. 권력이 분산되면서 봉건 체제가 자리 잡았고 타이라와 미나모토 같은 강력한 무사 가문들이 성장했습니다. 이 무사 가문들은 결국 1160년 황제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어요. 황위 계승 분쟁이 촉발점이 됐고 1180년에서 1185년까지 이어진 겐페이 전쟁에서 미나모토 가문이 최종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한 미나모토 요리토모는 가마쿠라에 별도의 군사정부를 세웠고 1192년 천황으로부터 쇼군이라는 칭호를 받아내면서 사실상 일본 전체의 통치자가 됐죠. 쇼군 체제의 첫 시험대는 13세기 중반에 찾아왔습니다. 역사상 최대 제국 중 하나였던 몽골 제국이 1265년 일본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쿠빌라이 칸은 일본의 항복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자 1274년 규슈섬에 대군을 보냈어요. 수적으로 크게 열세인 사무라이 부대가 맞섰는데 갑자기 강력한 태풍이 불어와 몽골 함대를 박살냈습니다. 1281년 두 번째 침공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또 다른 태풍이 몽골군을 전멸시킨 겁니다. 일본인들은 이 태풍을 카미카제, 즉 신의 바람이라 불렀죠. 침략을 막아냈지만 막부 재정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많은 사무라이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불만이 쌓였습니다. 1333년 고다이고 천황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되찾았지만 불과 5년 만에 다시 쫓겨났어요. 1338년 쇼군 체제가 다시 복원됐지만 실제 권력은 다이묘라 불리는 지역 봉건 영주들이 쥐고 있었죠. 이 다이묘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배신하면서 세력 다툼을 벌였고 이는 종종 전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467년 오닌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어요. 쇼군 후계자를 두고 벌어진 이 전쟁은 봉건 체제를 붕괴시켰고 나라는 독립된 작은 국가들로 쪼개졌습니다. 이 전국시대에는 은밀한 암살을 담당하는 닌자가 등장했고 전장에는 무사 승려들까지 동원됐죠. 1543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포르투갈 무역선이 규슈 남쪽 타네가시마 섬에 표류했고 선원들이 유럽 머스킷 총을 들여온 겁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였어요. 전술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다이묘들이 앞다퉈 총을 구입했고 1556년까지 30만 정이 넘는 화기가 전쟁에 쓰이게 됐습니다. 포르투갈은 무역과 함께 기독교도 전파했어요. 개종한 다이묘들은 총기 구매에서 우대를 받았고 때로는 직접 군사 지원까지 받았죠. 오다 노부나가가 이 기회를 활용해 1582년 일본 통일 직전까지 갔지만 매복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 작업을 완성했어요. 히데요시는 평민 출신이라 쇼군이 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섭정과 태정 대신 칭호로 통치했고 이를 어린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죠. 하지만 1598년 히데요시가 죽자 다시 내전이 터졌고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268년간 지속된 일본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열었어요. 수도를 에도, 즉 지금의 도쿄로 옮겼고 이 시기를 에도 시대라 부르죠. 평화와 안정 속에서 일본 문화와 예술, 경제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막부는 사회 통제를 위해 가혹한 처벌을 도입했고 기독교 전파를 강력히 단속하다가 1638년 완전히 금지했어요. 1639년 도쿠가와 이에미스가 사코쿠 정책을 시행하면서 일본은 철저히 문을 닫았습니다. 외국인 입국 금지, 일본인 해외여행 금지, 심지어 대형 선박 건조까지 금지됐죠. 무역이 허용된 유럽인은 나가사키의 작은 데지마 섬에 갇혀있던 네덜란드인들 뿐이었어요. 이렇게 외부와 단절된 채 150년이 흘렀습니다. 고립 속에서도 일본은 번영했어요. 인구는 3천만 명으로 2배가 됐고 도로와 학교가 세워졌으며 문화가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 들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농업 성장이 멈추고 1830년대 기근에 대한 정부 대응이 엉망이었어요. 그 사이 네덜란드 책들을 통해 서양 과학 지식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1853년 매투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 함대가 에도만에 나타났어요. 미국은 일본 항구를 국제무역에 개방하라고 요구했고 필요하면 무력을 쓸 준비가 돼 있었죠. 우월한 화력 앞에서 쇼군은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후 영국과 러시아 등 다른 서양 열강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양보에 많은 일본인들이 분노했어요. 특히 남부 조슈와 사스마 지방 세력들이 동맹을 맺고 1868년 젊은 메이지 천황을 설득해 도쿠가와 막부 폐지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전쟁 끝에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이 다시 최고 권력자가 됐죠. 1869년 황실이 도쿄로 옮기면서 메이지 유신이 시작됐습니다. 메이지 정부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서양 열강과 동등한 완전한 근대 국가가 되는 것이었죠. 철도, 전신, 보편 교육 시스템이 도입됐고 기독교 금지도 해제됐습니다. 수백 명의 서양 고문들을 고용해 광업, 금융, 교통 등 각 분야의 지식을 흡수했어요. 특히 군사 분야에 집중해서 최신 서양 전술과 무기를 대대적으로 도입했습니다. 1877년 이 현대식 군대가 사스마 반란을 진압하면서 전통 사무라이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렸어요. 그리고 일본은 이 군사력을 해외 팽창에 활용하기 시작했죠. 홋카이도와 류큐 열도를 합병한 뒤 1894년에서 1895년까지 중국과 전쟁을 벌여 대만을 차지했습니다. 1902년 일본은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과 군사동맹을 맺었어요. 1904년에서 1905년까지 벌어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쓰시마 해전에서 러시아 함대를 사실상 전멸시키며 극적인 승리를 거뒀죠. 수십 년 만에 아시아 국가가 서양 강국을 이긴 첫 사례였습니다.
1910년 한국을 합병하면서 일본은 아시아의 주요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연합국에 가담해 남태평양의 독일령 식민지들을 차지했습니다. 전쟁 후 베르사유 조약에 참여하고 국제연맹 회원국이 되면서 우호적인 국제관계를 누렸죠. 하지만 전후 일본 사회, 특히 군부에서 민족주의와 파시즘 정서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1937년 중일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은 중국 본토로 확장했고, 이에 경악한 미국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1940년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었고 동남아시아 각지의 유럽 식민지를 침공하기 시작했죠. 도저 히데키 총리 정부는 미국 제재를 풀고 태평양 영토를 지키려면 선제 공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이 진주만 미 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어요. 이미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버마,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점령한 일본에 맞서 연합군은 태평양 전역에서 치열한 섬 탈환 작전을 벌였습니다. 전투가 길어지고 비용이 늘어나자 미국은 일본 본토 지상 침공이 자국 병력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 판단했어요. 결국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10만 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일본은 8월 14일 항복을 선언했고 다음 날 히로히토 천황이 국영 라디오를 통해 이를 공식 발표했죠. 전쟁이 끝나고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일본을 점령했어요. 군대는 해체됐고 정부는 민주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은 자리에 남았지만 신성한 지위를 공개적으로 부인해야 했죠. 요시다 시게루 총리 아래 일본은 외교 대신 경제 발전에 집중했습니다. 1955년 일본 경제는 전쟁 전 수준을 회복했고 1968년에는 세계 2위 자본주의 경제국으로 올라섰어요. 이후 수십 년간 자동차 제조와 전자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경제 호황을 누렸습니다. 일본산 소비재가 전 세계를 휩쓸었죠. 전후 경제활동은 일본을 경제, 기술, 기대 수명 등 거의 모든 글로벌 지표에서 최상위권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200년 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세계와 단절됐던 나라가 불과 100년 만에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전쟁을 겪고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재건했죠. 과거의 적대감과 분열, 불평등에서 벗어나 현대 국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일본의 여정은 고난을 딛고 일어선 국민의 끈기와 근면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